몸짓 하나하나에 그리고 포옹 하나하나에 결코 서로 만날 일 없을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는 비가시적 물질처럼 그와 카사노바 호텔에는 뭔가가 있었다. 오늘의 문제적 소설은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의 단편 카사노바 호텔입니다. 작품은 에르노가 1980년대의 영수증 더미에서 피가 에르노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인 정액으로 얼룩진 편지를 발견하며 시작됩니다. 1980년대의 영수증 더미에서 피의 편지를 발견했다. 2번 접힌 커다란 흰색 종이, 그 위에 얼룩진 정액. 그 때문에 누르스름해지고 뻣뻣해진 종이에 투명하고 오돌토돌한 결이 생겼다. 그는 종이 윗부분 오른편에 1984년 5월 11일 금요일 23시 10분 파리에서 라고만 적어놨다. 그 남자가 남긴 건 이게 전부다. 그 편지는 에르노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입원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용변도 못 가리는 노인이 된 어머니를 지켜보다 에르노는 충격으로 멍한 상태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 허가를 받고 나서 몇 주 뒤 신문쟁이 피를 만났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퇴행했고 갑작스럽게 노인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견뎌나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던 때였다. 병원에서 나온 뒤 멍한 상태가 찾아들면 카세트나 라디오 볼륨을 한껏 키웠다. 스코피언스와 스틸 러빙 유의 시대였다. 그러다 마침 업무상 만난 피와 오페라대로 근처의 카사노바 호텔로 향하는데 어머니를 문병 가서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를 하는 모습을 울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 현실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가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기획건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를 흔들어 놓았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약속 장소인 운가의 레스토랑에 미리 와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었고 평범하고 피곤한 기색에 50이 가까워 보이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점심 약속에 응한 게 잘못이고 당시 남자랑 자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지만 이 남자와 자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목소리와 신랄하면서도 재치 있는 대화가 마음에 들었긴 해도 헤어지면서는 평생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다음날 밤 놀랍게도 그 남자를 생각하자 자위를 하고 싶다는 것엔 욕망을 느꼈다. 창녀를 불러주는 호텔, 기껏해야 러브호텔, 피가 창녀들과 이미 들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 그곳이 카사노바 호텔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거의 팽팽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택시를 잡아탔고 라페가와 오페라대로 사이에 위치한 활기찬 작은 거리에서 멈춰 섰다. 우리가 들어선 호텔 홀에는 만실 팻말이 걸려 있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자 피가 은밀히 말을 건넸고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 남자가 우리에게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손짓했다. 2층의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중년 여자가 나타났고 피가 돈을 건네는 게 보였다. 여자는 객실 문을 열어주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작은 거실은 길을 향해 있었고 거실에 딸린 침실에는 창문이 없었다. 침대는 인조 모피로 덮여있고 거울로 둘러싸여 있었다. 1분도 채 안 되어 둘 다 벌거숭이가 되었고 그가 첫 번부터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기량과 감미로움으로 절정의 쾌락을 느끼게 해줬던 기억이 난다. 떠날 즈음에 거울에서 본 두 눈이 번쩍이던 여자는 내가 아닌 듯 보였다. 머리를 만져보니 몇 가닥이 정액이 묻어 축축했다. 우리는 그 침실에 겨우 1시간 머물렀다. 어머니의 병이 나날이 심해지던 그해 봄, 에르노는 피와 카사노바 호텔에서 대실한 1시간 동안 탐욕스럽게 미친 듯이 섹스를 했습니다. 그해 봄 어머니의 병이 가차없이 악화되어가는 동안 우리가 처음 갔던 호텔, 카사노바 호텔에서 미친 듯이 피와 섹스했다. 그곳은 소음을 흡수하는 장소로 오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 누구와도 결코 마주친 적이 없었다. 호텔방은 죄다 어두웠고 늘 거울이 붙어 있었으며 가끔은 침대맡에 쳐놓은 커튼 뒤로 이중 거울이 숨어 있기도 했다. 1시간 피가 지불한 대실 시간만 머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의 몸짓과 포옹에는 탐욕스러움이 묻어났다. 내부의 모든 것이 매춘을, 가격이 매겨진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섹스를 의미했기에 그 장소는 그 자체로 과도한 언행,
가장 외설적인 나중에 퍼뜩퍼뜩 되살아나는 말, 매춘의 시뮬라크를 부추겼다. 빠르게 쇠퇴해가는 어머니의 몸, 배설물로 더러워진 속옷의 기억을 견디고 홀로 죽음에 다가가는 어머니의 고독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려면 죽도록 섹스하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텔에서 정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는 생나자르역을 향해 걸었다. 봄이 일찍 왔고 더웠다. 나는 돌아갈 기차를 타야 한다는 것 말고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일체의 생각이 없어져 버린 달콤한 마비 상태였다. 피에게 시간이 조금 더 있을 때면 우리는 갤러리나 박물관에 갔다. 인적이 드문 전시실에서 조심성 없이 서로를 애무했다. 오후가 저물 무렵 피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와 다음번 그가 말해 버릇했듯이 카사노바의 경의를 표하러 갈 때를 위해 마련한 또 다른 각본을 제안하면서 그날 오후에 함께했던 일들을 되살려줬다. 그는 포르노 영화나 펜트하우스에서는 몹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형의 세련된 상상력을 최고도로 지닌 인물이었다. 그 후로도 피와 여러 번 만났지만 언제 어떻게 그 만남이 끝났는지 에르노는 기억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거부감이 사그라졌고 어머니의 쪼그라든 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피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무엇도 그와 정사를 치르기 위해 카사노바 호텔로 쫓아가는 나를 막지 못했으리라. 그도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내 조지지. 그저 그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환상도 거부했다. 어떤 남자의 오로지 그만의 성기를 갈망한다는 건 이미 대단한 일이 아닌가. 나는 어머니의 상태에 맞서 저항하기를 그만뒀다. 병원으로 어머니를 보러 가면 어머니의 머리카락, 손을 쓰다듬어줬고 더는 그 육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페라역 승강장 맞은편에 서 있는 피를 알아보는데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으로 에르노는 그를 통해 육체적 사랑의 가혹성과 불가해함을 그 연민의 층위를 느꼈다고 씁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 짧은 소설은 끝이 납니다. 몸짓 하나하나에 그리고 포옹 하나하나에 결코 서로 만날 일 없을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는 비가시적 물질처럼 그와 카사노바 호텔에는 뭔가가 있었다. 카사노바 호텔. 카사노바 호텔은 아니 에르노의 대표적인 단순한 열정을 연상시키는 센슈얼한 열정을 다룬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것만 글로 쓴다는 말로 유명하죠. 1980년대 영수증 더미에서 피의 편지를 발견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치매를 앓고 있는 친정엄마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고 신문쟁이 피를 만나면서 겪은 일탈을 다룬 소설입니다. 상대를 만나면서 육체적인 갈망을 느끼고 시작된 분류는 소음이 차단된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진 카사노바 호텔에서 이루어집니다. 엄마에 대해 지친 그녀가 피에 대한 욕망과 불륜을 시작하면서 약속한 듯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호텔이란 밀폐된 장소, 엄마에 대한 생각의 회피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묘사가 솔직히 그려집니다. 엄마의 치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아스람이 준 기회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 왜 그와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지 생각하는 부분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일 뿐이었음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일탈의 행위로서의 증거물로 남은 영수증과 그 위에 얼룩져 말라버린 정액만 있을 뿐으로 산문과 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르몽드지는 영혼을 잃고 사랑으로 망명한 경험은 황무지에 버려진 어머니에 합류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며 무덤 사이에서 서로 애무하는 음란한 봄의 기억을 슬픔의 방점을 찍지 않고 묘사해냈다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섹스로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영화 ним포매니악에서 주인공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가 선망 속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병원 지하실에 내려가 처음 보는 직원과 섹스를 하는 장면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에르노. 자신의 삶을 솔직히 풀어내 많은 독자들의 진심 어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는 1940년 노동자에서 소상인이 된 부모를 둔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노르망디의 소읍 이브토에서 보냈고 루앙 대학교를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정식 교원과 문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자전적인 소설 빈 장롱으로 1974년에 등단했으며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다룬 남자의 자리로 1984년에 르노도상을 수상했습니다. 2008년의 전후부터 오늘날까지의 현대사를 대형 프레스코어로 완성한 세월들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상, 프랑스와 모리아크상, 프랑스어상, 텔레그람 독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 자신이 태어나기 전 6살의 나이에 죽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다른 딸을 선보였고 같은 해에 선집 삶을 스다르 갈리마르 총서로 출간했습니다. 생존하는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 총서에 편입된 것인데 200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아니 에르노 문학상이 제정되었고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사노바 호텔이 워낙 짧은 단편이라서 1984년 11월 13일에 가로지에 발표되었고 단편집 카사노바 호텔에 함께 수록된 단편 방문을 잠깐 소개합니다. 딸은 텅 빈 홀을 거쳐 5층을 올라가는 동안 내내 엘리베이터 안쪽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았고 여자들이 한꺼번에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미소 띤 얼굴들 사이에서 딸의 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섭니다. 보러 온 대상이 자신이라는 자랑스러움. 이렇게 서로 구별되지 않는 여자들 가운데 자신도 끼어 있다는 부끄러움. 예전에 딸이 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서던 것처럼 항상 딸이 먼저 포옹하게 가만히 있기. 내가 행여나 너를 기다렸을까. 이곳에서도 생각할 거리가 수천 가지 있다고 방문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고 확실히 보여주기.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자들 대부분이 무릎바로 위까지 올라오는 고무밴드 없는 스타킹을 신고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하얀 피부가 드러나 있다. 딸이 어머니를 병실로 데려가는데 딸이 어머니의 귀 뒤에 향수를 살짝 묻히고 차가운 뺨에 데이크림을 바르고 분을 발라줍니다. 어머니는 살짝 꾸미고 나면 훨씬 기분이 낫지. 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집안일을 마치고 갓 씻고 화장을 하고 나면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듣게 되는 다른 몇 마디 말들이 난거라. 앉는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니? 혹은 휴가는 잘 보냈니? 라는 말이 오갑니다. 간호사가 이불을 걷어내고 각각의 침대 위에 밤 시간에 대비한 기저귀를 놓는다. 어머니가 눈길을 돌리고 딸 역시 뉘우치는 말이 한 번. 어쩌다 저렇게 되는지 나도 몰라. 저절로 흘러나왔어. 오래전부터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여자는 손을 성기에 댄 채 잠이 들었다. 딸이 어머니를 다시 홀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어머니가 뻗댄다. 어머니가 엘리베이터까지 딸을 쫓아나와 갑자기 말을 쏟아낸다. 딸이 승강기 단추를 누르자 승강기 문도 짝이 닫히면서 흔들거리며 한창 입술을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부숴놓는다. 딸이 다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가 번잡한 고속도로를 내달린다. 5월의 일요일, 자신의 영성체 때 키가 훤칠한 어머니는 고운 모직으로 만든 검은색 정장에 굽이 아주 높은 구두를 신고도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45, 지금의 그녀와 똑같은 나이였다. 나는 그대가 생긋 웃으며 저쪽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대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할 때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대 모습을 보고 내 기분이 침체되었을 때 나에게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대 모습을 보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대 모습과 내가 울고 싶은 기분일 때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 가까이 느껴지는 그대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이러한 그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헤어져 있지 않음을 안답니다. 도나 웨이런드, 우리는 하나.